결혼을 하면서 불행을 상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 역시 남편과 만났을 때는 해피엔딩을 꿈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우리를 닮은 예쁜 아이를 갖고 나이를 먹어가며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누리기를 말이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1인 네일샵을 운영하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직원 없이 혼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 잘 통하는 듯 했어요. 만나면서 싸우거나 크게 부딪히는 일 없었고 어쩌면 천생연분이라는 착각이 들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인연을 만나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경희야, 내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 한눈 안 팔고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앞으로는 너랑 내 가족을 위해서 살 거야. 우리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살게. 사랑의 경택씨. 저희는 부부간의 신뢰를 맹세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남들처럼 평범했어요. 낮에는 서로 일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잠시 산책을 하거나 휴일이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잠깐씩 짬을 내어 데이트하는 여느 신혼부부들과 크게 다를 게 없었죠. 별것 아니지만 저에게는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이 어느 날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고 수상한 김새를 보이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 내일까지 처리할 게 좀 있어서. 미안해, 먼저 자. 언제 들어오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니면 기다릴게. 기다렸다가 남편 얼굴이라도 보고 자야지. 아니야, 먼저 자. 나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래. 그래, 당신 요즘 많이 바쁘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더니. 혼자 일하려니 손이 딸려서 그렇지. 당신도 혼자 일하는 심정 잘 알잖아. 알겠어.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무리 늦어도 잠은 집에서 자. 알겠지? 처음엔 회사가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집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점점 저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집에 같이 있는데도 정신이 딴 곳에 있고 핸드폰을 쥐고 사느라 제 말을 듣지도 못하더라고요. 여보. 응? 왜?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국 식기 전에 먹으라고.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저는 불안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남편에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죠.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 한창 신혼이라고 해도 모자랄 시기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게 잘못되었다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 의심을 확신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증거를 들이밀며 따지자 남편은 되려 당당하게 나왔어요. 미안해. 나 그 사람 사랑해. 뭐? 사랑? 그럼 나는 뭐였는데? 나는 사랑 안 해서 결혼한 거야? 그때는 당신이 내 마지막 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깨달은 거야. 경희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남편은 너무 뻔뻔하게 제 앞에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죠. 차라리 잘 됐어. 우리 그냥 이참에 갈라서자. 나도 당신 속이는 거 마음이 불편했는데 당신도 이런 남편이랑 사는 건 싫을 거 아니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이혼이라니. 바람 피운 주제에 이혼 소리가 나오니? 아니, 난 이혼 안 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당신도 현실을 생각해야지.
그럼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야? 나는 그럴 자신 없어. 당신이 그냥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괘씸해서 이혼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버티고 있으면 그 둘은 평생 불륜일 테고 저는 그 불륜 커플을 저주하며 살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떠났다는 남편 마음을 붙잡을 자신도 없었고 계속 불안과 고통에 빠져 제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미련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죠. 차라리 위자료라도 받아서 하루빨리 새 출발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위자료도 받아낼 수 없었어요. 뭐? 사업이 어려워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계약하기로 했던 업체가 계약을 파기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미리 만들어둔 제품들은 다 재고로 남고 빚까지 졌어. 지금 사정이 많이 어려워. 그래서 나한테 위자료 못 준다 이 말이야? 아니, 재산 분할은 못한다 해도 위자료는 내놔야지.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당신한테 다 해주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걸 어떡해. 미안해 여보. 나 정말 돈 한 푼도 없어. 처음에는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어디로 돈을 빼돌려 놓았겠거니 그래서 나랑 헤어지자마자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닌가 했었죠. 그런데 그게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은 한순간에 어려워졌고 심지어 대출까지 잔뜩 받아 빚까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이혼을 하게 되어 제가 빚을 같이 떠안게 되지 않은 게 다행일 지경이었죠. 저는 결국 전 남편에게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 제가 운영하던 네일샵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단골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고 신규 고객은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사업까지 접어야 했고 제 앞으로는 이혼녀라는 꼬리표와 빚만 남게 되었죠.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진 저는 결국 가정부일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나 너무 괴롭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과 상간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한 부잣집에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부잣집이라 임금 밀리는 일은 없을 거야. 사모님도 점잖으신 분이라서 크게 어려운 일 없을 거고. 꼼꼼한 사람을 구한다니까 자기가 일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다행히 새로 일하게 된 집은 그리 까다로운 집은 아니었어요. 60대 노부부가 지내시는 집은 넓기는 했지만 주인분들이 까다롭지 않았고 딱히 힘든 일들을 시키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나름대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일하게 된 그 집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올 거야. 저녁 먹고 갈 거니까 경희 씨가 식사 준비 좀 해줘. 우리 아들이 입맛이 까다롭거든. 잘 좀 부탁할게. 그럼요, 사모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게 된 지 한 달이 될 즈음 사모님이 아들 내외를 불렀다며 식사 준비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 집 며느님 얼굴을 보게 되었죠. 현관에 도착한 며느리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내 남편과 바람나 내 가정을 산산조각 냈던 그 여자.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일하게 된 집의 며느리가 5년 전 내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라니.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악연을 다시 마주하게 된 저는 5년 전 하지 못했던 복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2살 김경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네일샵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남의 집 일을 다니는 가정부네요.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유를 하나만 꼽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전 남편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면, 아니, 애초에 그 인간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도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평생 사랑할 거라 생각했고, 나 말고 다른 여자는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설마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신 일요일에 혼자 있어야겠는데? 왜? 당신 바빠? 나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새로운 업체랑 계약을 맺을 것 같은데 거기서 바라는 게 좀 많네? 그래? 그렇게 바쁘면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돕기는 무슨. 당신이 도울 게 뭐 있나?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 어차피 나도 가게 문 닫으면 할 것도 없는데. 정 도울 거 없으면 당신 일하는 거 구경이나 하지 뭐. 아니, 내가 뭐 노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구경을 해. 됐으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최대한 일 빨리 끝내볼게. 당신도 쉬어야 할 텐데. 일이 그렇게 많아서 어떡해. 차라리 직원이라도 하나 뽑지 그래. 직원은 무슨? 직원은 공짜로 일하나? 그냥 내가 2배로 일하면 되는 거야? 저 역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그래서 남편이 혼자 고생하는 걸 이해해 주려 했습니다. 직원도 없이 얼마나 힘들까. 열심히 하려는 남편이 도리어 기특하고 안쓰러웠죠. 열심히 해서 저를 호강시켜주겠다는 남편 말에 저는 그저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일핑계를 대는 남편의 거짓을 눈치채지 못했나 봅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저한테 일한다고 했던 휴일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제가 아닌 그 여자가 누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응? 백화점 영수증? 어머, 이 사람 가방을 샀나 보네? 뭐지? 저희 부부의 3주년 결혼기념일을 앞두었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옷 속에서 백화점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가방이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영수증이었고 품목 역시 가방이었어요. 몇백만 원 하는 가방 가격에 저도 모르게 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가방의 주인이 당연히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남편이 내 선물을 사왔구나, 나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하려는구나 생각했죠. 보통 여자들은 결혼할 때 예물로 하나씩 받지만 저희는 당시에 남편이 사업에 돈을 전부 쏟아붓는 바람에 그런 걸 바라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마 남편이 그때의 일을 마음에 두고 선물을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못해준 게 미안해서 이번에 해주려는 건가? 그래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비싼 걸. 요즘 계속 바쁘다고 그러더니 나한테 되게 미안하기는 했나 보네. 남편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기대한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기며 결혼기념일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결혼기념일 당일까지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여보,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뭐 주기로 했어? 아니, 오늘 나한테 뭐 줄 거 없냐고. 뭐야, 받을 게 있으면 말을 해. 괜히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뭐? 정말 줄 거 없어? 뭔데 그래. 돌려 말하지 말고. 나 지금 바로 나가야 해서 바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남겨. 그리고 오늘 나 늦는다? 오늘 늦는다고? 정말로? 그럼 정말이지. 뭐 농담이야?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남편이 선물까지 사놓고 제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심지어 회사 일이 많다며 그날 자정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제서야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 속 명품 가방의 주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라는 걸 확신한 거죠. 그렇게 저는 영수증을 들이밀며 남편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었어?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 다 알고 묻는 거니까. 뭘 안다는 거야? 나 정말 아니야. 그래? 그럼 이 가방은 누구 갖다 준 건데? 누구한테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 앞에라도 놔드렸어? 제가 백화점 영수증을 내밀자 남편이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마누라한테도 한 번 못 사준 명품을 누구한테 사줬겠어요. 맞구나. 그 여자 사줬어? 당신이 나 몰래 만나는 그 여자한테 선물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만난 거야? 얼마 안 됐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여자한테 보통 사람들 2달 월급 가까운 명품을 사다 바쳐? 나한테도 한번 사준 적 없는 가방을 사줘? 그게 말이나 돼? 어떤 게 덜 비참했을까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돈을 쏟아부을 만큼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할 만큼 오래 만난 사이였을지.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똑같이 치욕스러웠습니다. 1년 정도. 1년 기념일 선물 달라길래 어쩔 수 없이 사준 거야. 그래? 나는 그게 내 결혼기념일 선물인 줄 알았지 뭐야. 그래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니들 1주년 선물이라고? 결혼기념일? 그럼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2년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네? 아니, 2년도 안 돼서 그런 거네?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수치심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편이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어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분명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대체 언제부터 그런 작정을 하고 저를 속였던 건지 저는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속 시원히 헤어질 수도 없었어요. 그 여자 당장 정리해. 선물까지 줬으니까 그걸로 끝내. 미안해. 나 그 사람 사랑해. 못 헤어져. 우리 그냥 이참에 갈라서자. 나도 당신 속이는 거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냥 빨리 이혼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이혼이라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바람 피운 주제에 이혼 소리가 나오니? 그럼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야? 나는 그럴 자신 없어. 그냥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너무 뻔뻔하게 제 앞에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죠. 순간 제가 그동안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괘씸한 생각에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버티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건 누구보다 저를 깎아먹는 짓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가장 괴로웠던 건 나쁜 생각들에 시달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같이 있을까? 그 여자가 나를 비웃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못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응? 왜요? 나 무슨 일 있어 보여요? 아니,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여서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봐봐. 나 레드로 한다고 했는데 노란색 바르고 있잖아. 어머, 맞다. 빨간색 한다 그랬는데. 진짜 내 정신 좀 봐. 미안해요, 언니. 내가 금방 다시 해줄게요. 언니, 내가 언니 단골이라서 말해주는 건데 언니 조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계속 정신 다른 곳에 팔려있고 서비스에 소홀하다고 손님들 사이에서 말 나오는 거 알아요? 이러다가 손님 다 떨어져 나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주는데 그제서야 아차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요즘 손님들 발길이 점점 뜸해지는 것 같기는 했었죠. 근데 제 생각이 딴 데 팔려 있어서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요즘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손님들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릴 수도 없고 제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매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남편과 상간녀를 원망하느라 제 인생을 허비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일에 지장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한번 마음을 돌린 손님들은 떠나갔고 악플만 달린 가게 리뷰에 새로운 손님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이미 남편까지 개털이 된 상황이었죠.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나 완전히 망했다고. 그러니까 이혼해. 대신 위자료 1억 내놔. 빈손으로 이혼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금융치료라도 받아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 못 줘. 왜? 당신 돈 많잖아. 상간녀한테 명품까지 안기는 인간이 본처한테 위자료 주는 건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나 정말 돈 없어. 사업 다 망해가고 있다고. 뭐? 사업이 어려워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계약하기로 했던 업체가 계약을 파기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미리 만들어둔 제품들은 다 재고로 남고 지금 사정이 많이 어려워. 그래서 나한테 위자료 못 준단 말이야? 아니, 재산 분할은 못한다고 해도 위자료는 내놔야지.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당신한테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걸 어떡해. 미안해 여보. 나 정말 돈 한 푼도 없어. 알고 보니 상황이 나빠진 게 저 혼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희망을 걸었던 남편의 사업은 한순간에 어려워졌고 심지어 단기 대출을 받아 빚까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이혼을 하게 되어 빚을 같이 떠안게 되지 않은 게 다행일 지경이었죠. 저는 결국 전 남편에게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듣게 되었지만 전 남편이 사업이 망하면서 결국 상간녀와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암에 걸렸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죠. 남의 속에 대못 박더니 자기도 제대로 못 사는구나. 그게 꽤나 속 시원했지만 저도 남을 비웃을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 제 인생도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 저는 결국 네일샵을 접어야 했고 그렇게 한동안 수중에 남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지만 그마저도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해도 40이 다 된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잘 뽑아주지 않고 어디 지원을 해도 하는 족족 탈락이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20대들과 경쟁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을 구하지 못하던 저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다 떨어졌고 그러다 결국 가정부 일까지 해야만 했죠. 처음에는 남의 집 일을 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들 갑질에 힘들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매일매일 너무 괴롭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사는 게 뭔지 참 살맛나지 않는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한 부잣집에 가정부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괜찮으면 내가 자리 하나 소개해줄까? 저기 성북동에 노부부가 사시는 집인데 내 친구가 일하던 곳이거든.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손주 얻으면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 말이야. 저는 우연히 성북동 부잣집에 가정부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맞벌이 부부부터 제 또래 부부가 사는 집을 다니느라 좀 힘들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더 깐깐하고 저도 괜히 또래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요. 그래서 차라리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면 제가 편하겠다 싶었죠. 다행히 새로 일하게 된 집은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집이 넓고 할 일이 많기는 했지만 주인분들이 까다롭지 않고 딱히 힘든 일들을 시키지도 않으셨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올 거야. 저녁 먹고 갈 거니까 경희 씨가 식사 준비 좀 해줘. 우리 아들이 입맛이 까다롭거든. 잘 좀 부탁할게. 그럼요, 사모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게 된 지 한 달이 될 즈음 사모님이 아들네를 불렀다며 제게 식사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평소 제가 손맛이 좋다고 칭찬을 하셔서 저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열심히 준비한 저는 현관에 도착한 며느리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이 며느님 얘기를 종종 하셨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몇 년 전 결혼을 했다는 아들내외가 금술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집에 시집온 여자는 어떤 여자일지 참 부럽고 궁금했어요. 경희 씨도 우리 며느리 궁금하지? 이번에 만나면 인사해. 앞으로 계속 보고 지낼 사이니까 잘 지내면 좋지? 네, 작은 사모님으로 잘 모실게요. 그렇게 그 집 며느리를 보게 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 역시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떡해. 우연히 일하게 된 집의 며느리가 5년 전 내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라니.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상간녀도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굳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진정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애초에 제가 눈치를 봐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사모님이 저를 아들내외와 인사시키려고 부르셨죠. 경희 씨, 이리 와서 인사해. 여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안녕하세요. 사모님 댁에서 새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김경이라고 해요. 아, 이번에 새로 구하셨다는 분이구나. 생각보다 젊은 분이셔서 놀랐네요. 그 전에 일하시던 분은 이모님이라고 불렀는데. 저희가 뭐라고 불러야 하죠?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이모님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유, 그래도 많이 젊어 보이셔서 저희 또래 같아 보이시는데요. 저도 40이 넘었는걸요. 이 나이면 호칭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그냥 이모님이라고 부를게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 잘 좀 부탁드려요. 상간녀가 시집을 잘 간 건지 두 사람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그 남편이 가정부인 저에게 먼저 말도 붙여주고 자연스럽게 인사까지 하는 게 성격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이 여자는 남자복이 왜 이리 많은지 결혼도 잘했구나 싶었죠. 그런 생각을 하며 제가 상간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니 상간녀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어지간히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너 딸꾹질하니? 아,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아유, 딸꾹질이 심한 것 같은데. 뭐 보고 놀라기라도 했니? 어머, 작은 사모님이 힘들어 보이세요. 물이라도 드셔야겠다. 작은 사모님, 이리 오세요. 제가 물 한 잔 드릴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가서 물 마시고 와. 저는 친절한 가정부처럼 자연스럽게 상간녀를 따로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상간녀는 아무 말 못하고 저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5년 만에 다시 대면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이네. 내 전 남편이랑 헤어지고 어찌 사네 했더니 그새 결혼을 했나 봐. 저의 물음에 상간녀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여기, 어떻게... 상간녀는 제가 어떻게 자신의 시댁에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 눈치였습니다. 결혼 잘했네, 이효진 씨. 내 남편 개털돼서 버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후에 바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했나 봐. 진짜 대단하다. 남자복 많아서 부러워. 제가 비꼬며 말하자 상간녀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마치 제가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처럼 말이에요. 왜? 당황스러워? 아니면 뭐 부끄럽기라도 한 건가? 그쪽이 어떻게 어머님 댁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 궁금한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오해하지 마. 며느님이 그쪽인진 나도 몰랐으니까. 하여간 정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네. 그치? 상간녀는 손까지 벌벌 떨며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가서 당장 자기 식구들에게 자기 얘기를 할까봐 걱정이었겠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뭐,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아니면 식구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야 잃을 것도 없고 피해자인 신세이니 과거가 밝혀져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여자는 아니었으니까요.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시부모님이 알고 계셔? 유부남이랑 불륜 저지른 거 네 남편은 알고 있어? 남편 보니까 성격이 참 좋아 보이던데 그런 것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인가 봐? 저는 일부러 더 여자를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자지러질 듯 넘어가며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제발요. 식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네? 내가 왜 당신을 봐줘야 해? 니들 그 가짜는 불륜 때문에 나는 내 가정을 잃고 이러고 사는데. 근데 내가 당신을 봐줘야 하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뭐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비밀만 지켜주세요. 제발 식구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상간녀가 제게 그렇게 사정하는 순간 저는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5년 전 미처 하지 못했던 복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저도 그냥 쉽게 폭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봐야 저한테 아무 이득도 없을 테니까요. 오히려 상간녀가 불안에 떨고 자신의 과거를 매일매일 후회하게 하는 쪽이 더 복수가 될 것 같더라고요. 비밀을 지켜달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저 좀 살려주세요. 글쎄, 그건 네가 하는 거 봐서 해야겠는데. 네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 네? 그게 무슨... 내가 당신 비밀을 지켜주면 너도 나한테 해주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 네. 뭐든 할게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뭐든 하겠다고? 정말? 네. 다 할게요. 무너질 때 놀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참 우스웠습니다. 한때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울고 괴로웠는데 이제 완전히 반대 입장이 된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렇게 애원하는 상간녀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네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릴지 말지 결정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내 심기 거스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5년 만에 악연이 다시 시작되고 저는 다음날 아침 곧장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잠은 잘 잤어? 내 연락 기다렸지. 뭐 시키실 일이라도. 별건 아니고 효진 씨 오늘 시댁에 좀 올래? 네? 시댁이요? 집에 일이 좀 많아서 내가 혼자 하기가 좀 벅찰 것 같네? 효진 씨 이 집 며느리니까 일손 같이 도우면 좋잖아.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시댁에 가면 어머님도 그렇고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야? 그럼 사모님한테 말씀드릴까? 아니에요.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곤란한 듯 말했던 상간녀는 결국 제 협박에 마지못해 오기로 했습니다. 상간녀는 집에 시어머니가 있을 줄 알고 걱정했겠지만 사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머님은 안 계세요? 사모님 오늘 바쁘시다더라. 그래서 너랑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내 대신 일 좀 해. 네? 일이요? 왜? 하기 싫어? 나는 너 때문에 내 가게 닫고 남의 집 가정부 일하는데 너는 불륜녀 주제에 결혼 잘해서 작은 사모님 소리 듣고 사니까 이런 일은 하기 싫다 이거야? 제 말에 상간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할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는 상간녀에게 홈이와 삽을 건넸어요. 마당에 잡초가 너무 자랐더라고. 잔디 관리 좀 해. 여기 잡초 싹 뽑고 빈 곳 있으면 잔디도 옮겨 싣고. 그렇게 해. 에? 잔디요? 아니 오늘 날씨도 더운데. 네가 지금 찬물대음을 가릴 때니? 싫으면 하지 말든가. 나도 구질구질 일 시키느니 그냥 한 방에 터트리면 더 좋지 뭐. 그러자 상간녀는 또 아무 말 못하고 제 말에 따라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할게요. 죄송해요. 그러게. 네가 지금 싫다 좋다 할 처진 아니잖아. 한마디 하기 전에 그냥 하면 덧나니? 사모님 저녁에 오실 거니까 그 전에 싹 다 해놓고 가.
너도 괜히 네 시어머니 마주치기 불편할 것 아니야. 그치? 저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 땡볕에 상간녀가 사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시댁에 말을 할까봐 잔뜩 불안에 떠는 그 얼굴이 참 볼만했죠. 그렇게 상간녀는 제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다 했어요. 다 했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그래, 잘했어. 그럼 내일은 9시까지 여기로 출근해. 뭐라고요? 왜, 싫어? 아니, 제가 자꾸 시댁에 드나들면 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고 그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네 사정까지 봐줘야 해? 그러는 넌 내 사정 이해해서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니? 제 말에 상간녀가 또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억지이긴 해도 먼저 잘못한 건 그 여자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전 그러면 나한테 요리라도 배우겠다고 하든가. 네? 요리요? 그럴싸한 핑계거리 아무거나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울 때는 무슨 핑계로 그랬는데? 그런 거 잘하면서 이제 와서 내숭이니? 알겠어요. 요리 배우겠다고 할게요. 그래, 그럼 내일 9시까지 늦지 말고 와. 상간녀는 하루 종일 땡볕에 풀을 뽑아 녹초가 된 몸으로 터덜터덜 대문을 나섰습니다. 힘들고 지친 그 모습이 한창 고생하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나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더한 고생도 했는데 고작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상간녀가 저와 약속대로 아침부터 시댁에 찾아왔어요. 그러자 상황을 모르는 사모님이 놀라셨죠. 어머, 효진이가 아침부터 어쩐 일이니? 어머니, 저 그게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이모님한테 요리랑 살림을 좀 배우면 어떨까 해서요. 네가 살림을 배우겠다고? 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 살림이 서툴기도 하고 요리에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남편이 이모님 음식을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아, 그래. 경희 씨가 요리 솜씨가 좋지. 우리 아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모양이야. 네, 그래서 제가 요리를 좀 배우려고요. 경희 씨한테 요리를? 네, 그리고 이 기회에 시댁 일도 돕고 그러고 싶어서요. 어머니, 그렇게 해도 될까요? 좋은 생각이구나. 안 그래도 네가 살림이 서툴러서 사람을 불러야 하나 걱정했는데 효진이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구나. 다행히 사모님은 상간녀의 서툰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살림을 배우겠다니 좋아하셨죠. 그렇게 상간녀는 그 구실로 제 옆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살림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상간녀를 곁에 두고 괴롭힐 수 있었고요. 사모님이 오히려 좋아하시네. 다행이야, 그치? 네. 그럼 사모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살림을 배워야겠지? 저는 상간녀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앞에 두꺼운 솜이불 열채를 던져주었죠.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이불이지. 오늘은 이불 빨래 할 거야? 설마 이걸 다 제가 하나요? 그럼 누가 해? 내가 할까? 왜? 하기 싫어? 시댁에 잘 보여야지. 부잣집에 시집 왔으면서 이 정도도 못하니?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는지 상간녀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이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푹푹 밟는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질려가기 시작했죠. 혼자서 열채를 빠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테지만 상간녀는 제게 아무런 불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제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밟으면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생각해. 한 사람의 인생을 네가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내가 너 때문에 무슨 고생을 하는지 헤아리고 반성하라고. 상간녀는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빨래를 밟았습니다. 푹푹 물소리와 함께 힘든 시름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혹시라도
네 과거 밝히고 싶으면 힘든 티 내던가. 나도 그냥 이참에 다 말해버리고 말지 뭐.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상간녀는 완전히 제 발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르면 어디서든 달려오고 같이 있으면 불안해서 제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도 사모님 앞에서는 애써 웃으며 열심히 살림을 배우는 척했죠. 어머, 우리 며느리가 생각보다 성실하네. 경희 씨가 우리 며느리 좀 잘 가르쳐줘.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말이야.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가르칠게요. 나 참, 우리 며느리 이번에 다시 보게 됐네. 그래, 이참에 살림 잘 배워서 우리 아들 내조하고 그러면 좋지. 솔직히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는 것 같아서 보기 싫었거든. 어머, 그러셨어요? 저는 사모님이 작은 사모님 마냥 예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뭐 그렇다고 우리 며느리 미워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며느리는 며느리다운 게 좋잖아? 더구나 시댁에서 그만큼 받았으면 쟤도 뭐라도 노력을 해야지. 안 그래? 그건 그렇죠. 부잣집 며느님이시니. 우리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허락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더 좋은 며느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거든. 그거에 비하면 효진이 쟤는 좀 부족하지. 지내다 보니 알게 되었지만 상간녀가 시댁에서 마냥 예쁨만 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부잣집 시댁에 시집와서 좋겠다 싶었는데 부잣집 며느리인 만큼 해야 하는 것도 많고 눈치 볼 일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상간녀가 남편보다 시부모님을 더 걱정하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죠. 결국 상간녀도 부잣집 시댁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처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시부모님에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마음을 졸였겠어요. 언니, 혹시 말 안 하셨죠? 뭐가? 아니, 어머님이 혹시 뭘 알고 계시나 해서요. 야, 내가 말했으면 너는 진작 쫓겨났지. 사모님이 네 과거 알고도 너를 그냥 두시겠니? 그건 그렇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다 너 하는 거 봐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해. 알겠지? 네, 언니. 상간녀는 매일 제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시키는 일에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었어요. 제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 후로도 상간녀는 매번 제가 부를 때마다, 시킬 때마다 찍소리 못하고 달려왔어요. 언니, 급한 일이 뭐예요? 제가 뭐 하면 돼요? 나 등 좀 긁어달라고. 네? 아니, 등이 너무 가려운데 긁어줄 사람이 없잖아. 그게 급한 일이에요? 그럼 뭐가 급하니? 내가 가려워 죽겠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남편이 없어서 말이야? 어느 날은 급한 일이라고 불러서 등을 긁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당장 나오라고 불러내서 제 장바구니를 들게 했죠. 별거 아닌 일들이었지만 아마 상간녀는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보람도 없는 일에 몸종처럼 불려다니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허탈했을 테니까요. 사실 시킬 일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불 빨래나 잡초 뽑기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냥 그 여자가 마음고생 좀 하기를 바랐을 뿐이지 대단한 복수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저지른 과거에 발목이 잡혀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 그 정도는 그 여자도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1년을 시달리자 상간녀가 드디어 지쳐서 애원하더라고요.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맨날 불안에 떨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애간장이 닳아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한테 용서라도 바라는 거야? 아니면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실을 밝히라는 거야? 제발요. 그동안 저 열심히 했잖아요. 이만큼 괴롭혔으면 된 거잖아요. 상간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 눈치 보며 마음앓이 하는 게 힘든지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어땠을까? 나는 너랑 그 인간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 내가 뭘 잘못해서 남편이 바람났을까? 니들이 또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혼하기 전까지 매일 그 악몽에 시달렸다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너랑 그 인간 때문에 네일샵도 닫았어. 그런데 너는 부자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쓰레기예요. 하지만 나도 후회하고 있다고요. 제발,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 차라리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얼마나 줄 수 있는데? 정말이에요? 돈 주면 그만할 거예요? 뭐 얼마나 줄 수 있는데? 한 10억 줄 수 있나? 돈이라도 주겠다는 상간녀의 말에 저는 10억을 불렀습니다. 상간녀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받은 10억짜리 작은 상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 결혼할 때 건물 받은 거 있다며? 나한테 10억짜리 상가 하나 넘기고 조신하게 살면 나도 조용히 살게. 하지만 그건 애초에 남편 돈이고 그건 좀 과하지 않아요? 과해? 내 인생을 보상받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다는 말이야? 그래, 그럼 나도 필요 없어. 그냥 계속 이렇게 살지 뭐. 아니요, 언니, 제발. 그거 말고도 너는 가진 게 많지만 나는 너 때문에 다 잃었으니까 너한테서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10억 건물을 달라는 말에 상간녀는 개거품을 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했는지 결국 제 조건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알겠어요. 그 건물 언니 앞으로 돌릴게요. 건물이 4명이 되는 날 너희 시댁에서 일 관두고 평생 네 인생에서 사라져줄게. 정말이에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 약속해. 나는 누구처럼 남의 뒤통수 치고 그러지는 않거든. 저는 건물 소유권이 제 앞으로 이전되는 날부터 다시는 상간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얼마 뒤 약속대로 건물 등기를 제 앞으로 돌려주었죠. 그렇게 서류 한 장으로 우리의 질긴 악연도 끝을 맺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언니 건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다 끝이야.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 솔직히 이 정도면 위자료로 괜찮은 거 아니야? 나도 각서까지 썼으니까 절대 네 비밀 떠들지 않을 거고. 너도 이제 마음 편히 살면 돼. 그 말 믿을게요. 그래도 미안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남의 남자 건들지 말고 똑바로 살아. 알겠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게요. 저도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정말. 그래, 너도 고생 많았어. 이제 마음 졸이지 말고 가서 네 인생 살아. 그렇게 저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사실 저도 거창한 복수를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제일 잘못한 인간은 전 남편일 텐데 그 인간은 저와 이혼하고 몇 년 뒤에 암에 걸려서 죽어버렸거든요. 이혼당하고 사업까지 잘못되니 더 버틸 힘이 없었는지 그렇게 허무하게 먼저 가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원망할 대상도 없었어요. 나한테 사죄해야 할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다 5년 만에 상간녀를 우연히 다시 만나고 좀 얄밉고 부럽기는 했지만 상간녀의 과거를 폭로해서 그 여자를 이혼시킬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이제 와서 저도 복수 따위에 힘쏟기도 싫었거든요. 다만 저는 5년 전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정산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때 받지 못했던 상간녀 위자료를 이제 와서 받은 거죠. 그리고 제가 겪었던 고통과 불안들을 그 여자도 알기를 바랐을 뿐이네요. 덕분에 이제서야 저도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제 스스로 저를 위로하고 위안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이제 제 앞으로 된 건물도 있고 더는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 건물에 다시 네일샵을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40대, 아직 창창한 제 인생을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